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9월 모평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세계사 이번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나왔었던 등급컷보다는 제가 볼 땐 좀 등급컷이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웠어요. 어떤 점이 까다로웠냐면 일단 지문의 길이가 길어진 것은 물론이고 지문의 길이 안에서도 확실한 힌트보단 이 힌트를 조금씩 막 이렇게 이제 흩어놓는 이런 형태들이 조금 많은 문제였습니다. 물론 제가 총평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본 강의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이 주제 자체가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산왕조, 인도의 세포 양쟁, 인도의 아크바르,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오스만 같은 아마 여기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찾으라면 요 19번 문제일 것 같아요. 오스만 제국과 티무르 왕조, 티무르 제국을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또 세계사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으로 선지의 개수를 다르게 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매우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국사 파트 4문제 정도 나왔는데 의화단운동, 원나라, 명나라, 진나라 요거는 다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양사 파트에서도 요 6번 문제도 만만치 않았고요. 스파르타는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추세대로 나라별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프로이센도 물어봤었고 요 크로멜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 이 지문에서 찾아가는 거. 그리고 러시아가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또 표트르 대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인상적이었었다. 연표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문제를 보시고 선생님 저 좀 나름 한다고 했는데 한두 개 틀렸어요. 원하는 만큼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이번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학생들은요. 쉽게 나와서 50점 만점을 받아도 걱정, 받지 않아도 걱정인 게 사실 수험생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옵션 받으면 너무 쉬운 거 같거든. 그러니까 이러면 또 표준 점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그런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문제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내가 다 맞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저희가 파이널 체크 포인트도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봐주시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문제들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핵심적인 소스들은 제가 본 문제 풀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 은 등으로 만들어진 이 유물들은 소수 지배층에만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 핵심 단어 나왔네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달한 가랍니다. 더 볼 게 뭐 있겠습니까? 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었다지만 1번 문제는 그래도 좀 그나마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볼게요. 사자의 설을 제작하였다. 사자의 설은 어디입니까? 집트, 이집트.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였다. 이것은 그리스. 태음력과 육집진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비옥한 초승 달지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6글자라고 했었죠. 육집진법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이었고요. 4번 하라파 등 계획도시를 건설했던 것은 인더스 문명.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기록하였다. 중국 문명 내지는 황허 문명 아니면 철, 갑, 상어 중국의 상나라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까지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앞장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누구의 원정일지래요? 뭔가 어쨌든 원정을 간 거 보니까 전쟁을 나간 것 같습니다. 주요 전황 봤더니 이런 날짜는 별 필요 없습니다. 6월 9일, 10일, 11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베이징 주재 영국 공사가 보낸 긴급 정보. 베이징 주재 영국 공사가 보냈군요.
영국과 프랑스 군대 등으로 원정군 구성.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들어왔대요. 기차를 타고 베이징 방면으로 출진했답니다. 가담자들에 의해 파괴된 기차선로 수리. 가를 한 사람들이 뭘 했대요? 그들이 파괴했는데 기차선로를 수리했대요. 자, 교전 발생했고요. 가담자들이 시신에 모든 외국인에게 죽음을, 나라의 평온을 이라고 적힌 종이와 천을 발견했다라고 하고요. 철도가 다시 파괴되었다는 정보 입수했고요. 보급품 부족 등으로 후퇴 결정, 부상자를 이끌고 귀환. 이거 무슨 운동이죠? 중국의 근대화 운동 중에 1, 2차 아편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아편전쟁이 있을 때쯤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세력들이 주도했었던 양무운동이 전개가 되었었고요. 양무운동은 제한적인 개혁이었어서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청일전쟁의 패배로. 그리고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변법자강 운동도 했지만 보수파의 반발에 의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인들은요, 아주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저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졌다. 저 외국인들, 특히 외국으로 대표되는 교회, 또 저들이 세워놓은 기차 선로, 이런 것들 전부 다 파괴하자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있었던 무슨 운동이죠? 의화단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의화단 운동은요, 부청멸량 등의 구호로 나왔었고요. 이 1899년 외국인들과 외국 공사까지 점령하게 되자 몇 개의 연합군이요, 8개국의 연합군이 등장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의화단의 가담자들을 진압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1901년 무슨 조약? 신축 조약이 체결되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난징을 점령하였다. 요 의화단 운동은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시작됐습니까? 산둥반도에서 시작돼서요, 어디까지 갔었죠? 베이징 일대까지 갔었던 그 운동이 바로 이 의화단 운동이고요. 난징을 점령했던 것은, 난징은 중국의 남부 지역이잖아요. 난징은 보통 어디에 해당되냐면 태평천국 운동의 주요 지역이었습니다. 천두슈 등이 주도했던 것은 신문화 운동이 되겠고요.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이 의화단 운동은 그런 거 주장 없었습니다.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신해 혁명이 되겠고요. 신해 혁명으로 인해서 나오게 됐던 것이 중화민국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백령교 계통의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 선생님, 이게 백령교랑 관련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최근에 평가원 기출에서도 보면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같이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3번 갑니다. 3번 보시면 밑줄 친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요, 이게 중국 일반적인 왕조 문제였거든요. 생각보다 까다로웠었어요. 예전에는 역참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노골적인 딱 힌트를 냈다면, 여기서는 그러질 않았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황제께서 더위를 피해 연에서 북쪽 상도로, 보통 이 북방부에 있는 국가들은 북쪽으로, 여름철에 북쪽으로 가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으로 이동한답니다. 가시는 길에 나 역시 호종이라는 게 황제가 탄 수레를 모시어 쫓음이랍니다. 호종할 수 있었대요. 천막을 갖추고 황야를 지나니 편할 날이 없이 굶주리고 목말랐대요. 비바람이나 서리가 엄습해 오기도 했고 흙먼지에 휩싸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여기가 핵심 단어였습니다. 남인이라는 비천한 출신인 내가 관리로 선발되었을 뿐 아니라 황제께서 국가의 기틀을 태산처럼 굳건히 하는데 함께 했던 것은 크나큰 성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에 비하면 상당히 힌트가 제한적이에요, 근거가. 그런데
본인을 남인으로 하고 있고 그 남인이 비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남인은 제가 강의 중에서도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남인은 누구, 어떤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다 남에다가 앞에 송을 붙여야 된다. 남송인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남송 출신의 사람들, 남송 출신의 사람들을 더 철저하게, 왜? 결과적으로 몽골 제국이 세운 원나라는 본인들의 말에 처음부터 숙이고 들어오면요, 상당히 그들의 문화라든가 그들의 종교, 그들의 관습 이런 걸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본인들한테 이 저항을 하다가 무너진 세력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응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몽골 지상주의 내지는 몽골 제일주의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 제일주의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세력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남인 내지는 남송인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남송인들을 차별 대우했던 나라는 바로 몽골 제국이 세웠던 중국의 나라, 바로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였습니다. 자, 육유가 반포되었다. 육유는 누가? 명나라의 태조, 명태조가 했던 것이고요. 수시력이 제작되었다. 수시, 원, 서, 비. 기억나십니까? 원나라 때는 수시력에다가 서상기, 비, 기가 너무 붙었네요. 서상기, 비, 파기라는 그러한 문학 작품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수시 원서 쓸 때 다 되지 않았습니까? 수시 원, 서, 비. 요거 꼭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번 문제의 특징은 사실은 여기 선지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네요. 정확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지문에서 나라를 찾아가거나 주제를 찾아가거나 인물을 찾아가는 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이 EBS 강의를 하면서 수능 세계사만 10년을 강의하면서 봤던 문제 전체 중에 지문 자체로만 놓으면 제일 까다로운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답이 됐든 그 정답이 됐든 이 선지들은 똑같았어. 똑같았어.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만 딱 찾았으면 뭐 내용은 똑같았다. 그래서 수시력, 이게 원나라죠. 이것이 정답이네요. 뭐 수시 원섭이니까. 군기처가 설치되었던 것은 청나라의 옹정제가 되겠고요. 왕안석이 신법을 추진했던 것은 바로 송나라. 송 중에서도 북송 때인데 그냥 송은 크게 하나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승 오광의 난이 발생했던 것은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3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최근에 정말로 많이 나온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 출제자들 선생님들께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힌트를 댈 수 있으면 어쨌든 힌트는 줘야 돼. 힌트는 당연히 줘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렇지만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그것도 한 번에 안 주고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주는 그러한 형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다 그랬어요. 어쨌든 자, 세계 전염병의 연대기래요. 고대에서 현재 이르는 전염병의 역사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세로의 역병이래요. 세로의 역병은 시리아, 아르메니아, 콘스탄티노폴리스 등의 원정에서 귀환한 군대를 통해 가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가 원정했던 지역은 시리아, 아르메니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일대입니다. 그 주변 나라 대략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된대요. 이 역병은 반려를 동반하는 선 패스트의 일종으로 수도에서만 약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것으로 전해진대요. 당시 요게 핵심 단어였습니다. 샤한샤. 샤한샤는 주로 어디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페르시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을, 왕 중에 왕 내지는 왕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샤한샤입니다. 샤한샤도 이 역병에 걸려 사망했기에 세로의 역병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대요. 가의 마지막 샤한샤는
재차 유행한 시로의 역병 탓에 국력이 약해졌고 결국 여기가 핵심 단어입니다. 결국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했답니다. 이게 몇 세기냐면 7세기예요. 7세기. 더 정확히 말해주자면 정통 칼리프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던 페르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는 시험 문제 나올 건 두 개밖에 없죠. 뭐와 뭐가 있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6에서 기원전 4세기까지 있었으며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요게 BC 6에서 BC 4세기에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3에서 7세기까지 있었잖아요. 기원 후.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페르시아는 어디 페르시아입니까?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걸로 봐서. 그쵸? 그러니까 힌트가 여기서 살짝 주는 요거 하나랑 요거였어요. 조금 더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은 이 당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주변 지역 중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데가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 작업은 들어갔겠지. 근데 아마 이걸로 나라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힌트는 두 개였다. 샤한샤,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 요게 포인트였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이니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찾아가 볼까요? 밀리트 제도를 운영하였다. 밀리트 제도는 누가 운영했었죠? 오스만입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탈라스 아바스였죠. 아바스입니다.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특히 페르시아는 기본적으로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까지 삼았고요. 그거에 대한 반발로 마니가 창시했던 교인 마니교도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등장하기도 했었죠. 예, 정답 3번이고요. 아잔타 석굴 사원을 조성하였다. 이것은 인도죠. 인도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굽타. 굽타 문화고요.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혼자 있다고 코 후비지 말라고 그랬었죠? 이건 뭡니까?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번 가볼게요. 자, 5번입니다. 밑줄 친 2번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번 반란은 기존 군대 반란과는 다르대요. 사병들이 자기 손으로 백인 장교를 처단한 점. 사병들이 백인 장교라는 표현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백인들이 이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들 스스로 종교적 반목을 버리고 단결한 점. 델리를 점령하고, 델리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인도 지역 같고요. 인도에서 있었던 어쨌든 반란이랍니다. 황제를 복권시켰대요. 소요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동인도 회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 대한 불만, 종교적 반목, 델리 점령, 이거 인도에 있었던 무슨 사건입니까? 포이포이 세포이 항쟁이 되겠습니다. 세포이 항쟁이에요. 예. 요거 대략 시기적으로 언제 있었죠? 1857년부터 58년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포이 항쟁이고요. 세포이 항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도가 그 전에 간접 지배하던 것이 이제는 직접 지배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 동인도 회사 없애면서 인도 통치 개선법을 이때 통과시키게 되죠. 그거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람 모한 로이가 주도했던 것은 인도의 사회개혁 운동이었었지 세포이 항쟁 아닙니다. 롤러법 시행에 반대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롤러법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시행됐어요. 이거 언제입니까? 1919년에 시행됐습니다. 요거는 시기적으로도 요 세포이 항쟁이 한참 먼저죠. 플라시 전투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히 플라시 전투 100년 뒤에 일어난 것이 세포이 항쟁이에요. 플라시 전투는요 1757년도에 있었어요. 그쵸? 이것도 아닙니다.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벵골 분할령은 왜 나오게 되었었죠? 그 인도인들의 종교적 반목을
의도해서 영국인들이 벵골 지역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들이 사는 지역을 종교적인 분포를 보면서 서벵골과 동벵골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905년에 실시를 했다가 1911년에 철회를 하게 됩니다. 세포 향전과는 관련 없고요.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인도 통치 개선법이 1858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예,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6번 갑니다. 6번 보시면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한번 가볼게요. 솔직히 이 6번 지문도 만만치 않았어요. 가보겠습니다. 왕정이 무너졌대요. 요건 힌트입니다. 기존의 정치 체제 중에 어떤 체제였었는데 왕정이 있었어요. 왕이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왕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 게 뭐가 나온 것 같아요. 나는 몰래 티에르 등이 이 사건은 뜻밖의 일이며 그저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그들은 왕정 아래에서 일해 왔기에 왕이 폐위된 것이 바로 그의 실정 탓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대요. 지난 30년 동안의 산업화로 많은 노동자가 생겨난 점. 30년 동안 어쨌든 통치를 했던 것 같네요, 이 왕이. 그런데 이 30년 동안 이 왕이 통치를 할 때 산업화로 노동자가 많이 성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대요. 사회적 근간을 바꾸면서 빈곤퇴치가 가능하다는 최근의 정치경제학 이론을 다수가 믿기 시작한 점 등이 그 예이랍니다.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힌트가 나왔잖아요. 30년 동안에 산업화로 노동자가 많이 성장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힌트 다 나왔습니다. 왕정이었다가 어쨌든 왕정이 무너지고 다른 형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공화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왜? 왕정이 무너졌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노동자가 성장해서 세상을 바꿔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1838년도에 30년에 무슨 혁명이 있었죠? 1830년에 7월 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1848년도에 2월 혁명이 있었죠. 여기 중간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루이 필리프잖아요. 시민의 왕으로 추앙받던. 근데 그가 18년 동안 점점 보수화되자 그를 끌어안치고 이제는 공화정을 만들었던 당시의 프랑스의 상황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지난 30년이 들어갑니까? 왜 지난 30년이 들어갈까요? 빈 체제가 등장하면서부터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다시 그 왕들을 앉히거든요. 뭐 루이 18세라든가 샤르 10세라든가 그 왕들이 섰던 대략의 기간이 한 30년 정도 돼.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또 다른 귀족 출신이었던 루이 필리프한테 왕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지. 왜? 시민의 왕으로까지 추앙받았던 그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도 역시 귀족 출신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이걸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계층이 성장하게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1848년 2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를 내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루이 나폴레옹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1848년이고 이 나폴레옹은 4년 뒤에 또 황제가 되잖아요. 52년부터 1870년까지. 그러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요, 바로 노동자가 이 변화의 주역이었다. 그리고 왕정을 무너뜨렸다. 왕정 무너뜨리고 공화정으로 갔다. 요 얘기였어요. 선생님 힘든데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 강의 필기노트에 다시 찾아서 한번 가보십시오. 제 필기노트, 유성환의 마법 필기노트 한번 보시면 왕정 체제 무너지고 갔던 것이 바로 이 2월 혁명의 결과이고요. 2월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왜? 루이 나폴레옹은 초기에 대통령이었거든. 그러고 나서 물론 4년 뒤에 황제가 다시 되긴 하지만 재정체제로 다시 가게, 그걸 제2재정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필기노트에도 정확히 써 있어요. 뭐라고? 산업화의 발달로 노동자가 성장했다 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지문이 어렵더라도 제 필기노트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모든 문제 다 풀어. 충분히 풀 수 있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거 2월 혁명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2월 혁명 찾았으면 나머지는 뭐 점점 더 쉬워지죠. 그러니까 공화정이 왕정이었고 그 공화정의 제국이었으며 그 제국이 왕정이었고 그 다음은 공화정이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변혁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었지만 역시 변혁의 시대는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체제의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은 뭐죠? 1848년에 있었던 2월 혁명이에요. 2월 혁명은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촉발되었다라고 하는데 피해 일요일 사건 언제 있었죠? 1905년에 있었습니다. 관련 없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 나폴레옹이 해체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나폴레옹 한참 이후의 사건이죠. 메테르니히가 실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이 메테르니히라는 인물이 나오면 어떤 체제죠? 비인 체제예요. 즉 나폴레옹이 그들 입장에선 망가뜨렸던 이 유럽의 문화를 다시 나폴레옹 이전으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이 바로 이 메테르니히가 주장했었던 비인 체제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여파로 인해서 오스트리아의 당시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가 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게 표현하면 오스트리아에서 3월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2월이 혁명이 먼저 있었고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인 체제가 종식되었다 내지는 메테르니히가 실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것에 대한 영향이 맞습니다. 정답 3번이요. 요 선지는 많이 나왔던 선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선지들은. 까르보나리 당의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루이 필리페가 즉위하는 결과가 아니죠. 요거는 다르게 바꾸면 하나만 바꾸면 정답이 될 수도 있는 선지였지. 루이 필리페가 폐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7번 가보겠습니다. 7번은 그리스 문제 같은데요. 가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사료로 읽는 세계사래요. 전쟁이 격화되자 아테네인들은 30척의 함선을 이끌고 멜로스 섬으로 향했대요. 아테네는 1,600명의 중장 보병, 300명의 궁수, 20명의 기마 궁수를 동원했고요. 다른 폴리스로부터 1,500명의 중장 보병을 지원받았대요. 사이가 매우 안 좋았나 봅니다. 그때까지 중립을 선언하고 아테네 중심 연합군과 가주도 동맹 사이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멜로스인들은 아테네인들이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자 적의를 드러내며 맞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볼게요. 자, 고대 그리스 시대의 주요 전쟁의 한 국면을 기록한 사료인데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아테네인들이 여러 폴리스와 함께 멜로스를 공격한 이유는 가의 조상이 멜로스인들과 같은 누구래요? 도리스 민족이라는 서로 간의 협력이 강화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힌트가 이게 다죠. 즉 아테네가 특정 이 세력이었던 멜로스 섬을 공격했는데 이 멜로스 섬을 공격했던 이유는 이 가가 바로 이 멜로스인들과 같은 도리스 민족이래요. 이 가 누구게요? 스파르타죠 뭐. 참고로 그러면 선생님 이 스파르타 중심과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이 전쟁을 벌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누가 있었고요? 델로스 동맹이 있었고 이 델로스 동맹의 전횡에 반발하면서 새롭게 등장했던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의 이 전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즉,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이었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막았던 것은 보통 이 페르시아 전쟁 내지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거 말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 안의 일종의 내분이었다. 내전이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이 스파르타는 당연히 도리스 민족의 후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했던 건 카르타고죠.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했던 것은 로마. 로마 중에서도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되겠습니다.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거 누구예요? 알렉산드로스죠, 뭐. 피정복민 다수를 헬로타이로 삼고 이들을 바탕으로 이들은 경제 분야에 종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대부분 다 전사가 되었던 이러한 체제. 근데 이 전사의 기준이 너무나 까다롭다 보니까 점점점 가면서 전사들의 수가 줄게 되었었고 그래서 거의 자체 소멸에 가깝게 없어졌던 이들이 바로 스파르타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왕의 눈, 왕의 귀로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했던 건 누굽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볼게요. 가와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오스트리아 제국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즉시 연방회의를 소집하여 참여 국가 대다수의 지원을 이끌어냈대요. 여기 지문도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개전 3주 만에 홀슈타인 지방을 상실했고 퀘니히그레츠에서는 주력군마저 대패했대요. 그 결과 프란츠 요제프 1세는 가에 연방의 통일을 주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자국이 배제된 통합안을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굴욕적인 감내를 해야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가 싸우는데 누구랑 싸운 거예요? 오스트리아랑 싸웠었어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이 오스트리아는 인정을 해줬대요. 이 가에게. 무엇을 인정해 줍니까? 연방을 통일하는 거. 우리 이거 여러 번 배웠었는데 독일의 통일 과정.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독일의 통일 앞에 누가 있었어요? 이 빈 체제 물러나고 나서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 있어서 대독일적 방안으로 갈 것이냐 소독일적 방안으로 갈 것이냐 이 다툼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막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이거 오스트리아를 넣는 방법이 대독일적 방안이고 오스트리아를 빼는 방법이 소독일적 방안인데 이게 별다른 성과 없이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말싸움만 하다가. 그래서 그 중간에 들어왔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가 등장해서 다른 거 필요 없어. 철혈 정책으로 가야 돼. 강력한 군사력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어 라고 하고 비스마르크가 군비 확장 정책, 철혈 정책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지나서 오스트리아랑 한판 붙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예요? 1866년에 붙잖아요. 이때 누가 이깁니까? 바로 가가 이기죠. 이 가가 누구예요? 프로이센이잖아요. 프로이센이 주도해서 그래서 오스트리아 빼버린 상태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1866년에 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뭘 얻어갑니까? 북독일 연방을 만들었고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누가 뭘 차지하게 되었었죠? 이탈리아가 베네치아 일대 가져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이센은 또 그 이후 누구랑 붙죠? 프랑스랑 붙잖아요. 1870년부터 71년까지. 그리고 나서 프랑스한테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이 독일 제국 선포식을 1871년에 하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가장 화려한 선포식을 했던 거 아닙니까? 독일 제국 선포식을. 그거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이 프로이센이잖아요. 그쵸? 그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서는요. 이러한 제한적인 것들로 연방의 통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런 걸로 그런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찾아가셔야 돼요.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필리핀을 둘러싸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이거 어디죠? 에스파냐. 에티오피아와 아도와 전투에서 격돌하였다. 이것은 이탈리아죠. 여기서 근데 에티오피아가 이기고 이탈리아가 집니다. 영국과 함께 2차 아편전쟁에 참전했던 것은 랑스 프랑스. 오스만 제국의 크림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은 러시아. 프랑스 입법의회가 선포한 혁명 전쟁에서
교전을 하였다. 이 교전했던 나라는 어디도 해당될까요? 오스트리아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프로이센도 해당됩니다. 저건 프로이센 찾는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5번이 정답이죠. 제가 이 말씀 오스트리아랑 요거까지 왜 들으냐면 요건 지금 한 나라를 이렇게 찾는 문제 형식이었었지만 이거 말고 가나 나온 상태에서 두 국가의 관계를 물어보는 이런 것도 최근에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8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9번 가볼게요. 9번 보시면 밑줄 친 황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이 그림은 궁정화가인 비치트르가 그린 상상도로 제국의 황제래요. 중앙에 있는 황제랍니다. 황제가 아들 자한기르가 아닌 손자 샤자한에게 왕관을 전해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대요. 실제로 자한기르가 왕위를 이었지만 샤자한이 제국의 진정한 계승자로 이 화가는 그려 넣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거 기억나세요? 무굴 제국. 제가 수능 완성할 때 이 무굴 제국 뭐도 말씀드렸습니까? 이 왕 이름 정도는 좀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1대 황제가 누구였었어요? 1대 황제가 바브르. 그리고 3대 황제가 아크바르. 여기 4대 황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한기르거든요. 근데 뭐 자한기르까지는 몰라도 되고 1, 3, 5가 중요하겠다. 5가 누굽니까? 바브르. 바브르가 아니지. 샤자한. 그리고 샤자한의 아들이 아우랑제부잖아요. 그래서 아우랑제부랑 아크바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들은 무굴 제국 세운 사람, 아크바르는 철학자 황제, 지지야 폐지, 그리고 샤자한은 그 유명한 타즈마할 만들었던 인물,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강의 중에서도 요 사람들 이름 다 써가면서 그것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것이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 황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누굽니까? 아크바르가 아들이었던 자한기르한테 왕위는 넘겨주었지만 실제의 그 자신의 정책의 계승자는 누구로 평가한 겁니까? 샤자한으로 평가했다는 거잖아요. 샤자한이 손자죠. 4대가 자한기르고. 그렇죠? 뭐 2대가 후마윤, 뭐 이 얘기 제가 강의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요건 아크바르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 샤자한은 신두교도에게 부과했던 성지순례 세금 폐지했고 비이슬람교도의 지지야 폐지 등 조부의 종교적 관용 정책을 계승했고요. 하지만 그의 건축에 대한 어떤 건축? 타즈마할.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죠. 광적인 열정으로 인해 제국의 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래서 아들한테 왕위까지 뺏기게 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우랑제부고. 아우랑제부는 그 인도 남부의 데칸고원 일대까지 가면서 무굴 제국 최대 영토를 가져가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다시 지지야를 부활하게 되자 각 종교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그런 모습도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가보겠습니다. 쿠투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다. 쿠투브 미나르는 어디랑 관련됩니까? 델리 술탄 왕조와 관련됩니다.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을 세운 사람이 바브르죠. 고르 왕조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고르 내지는 구루, 이게 이제 같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그 혹시 퍼니처 기억하십니까? 가즈니 구루, 그래서 가구 중요하다고 했었다. 가구가 퍼니처죠. 그래서 이 가구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구루 내지는 고르 왕조는요. 12에서 13세기에 있었던 왕조예요. 이건 다 16세기 인물들입니다. 델리 술탄 왕조 시대에 종식되었던 건 바브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도 북부에 걸친 제국이 형성되었던 것이 아크바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궁전 형체의 묘당인 타즈마할이 조성되었던 것은 샤자한. 대한 업적에 대한 설명이죠. 9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0번 가볼게요. 10번은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그때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봉착했대요. 페르시아의 침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이후 무슬림들의 교역로를 막아 수도와 동방 사이의 길을 4년 동안이나 폐쇄했대요. 요 10번 지문 여러분 잘 봐두세요. 전 개인적으로 풀면서 야, 이 집은 진짜 특이하다. 힌트를 어디서 찾아야지? 이게
이번 문제가 어려웠던 게 저는 보통 제가 평가 문제 풀면 한 10분 정도 안팎이면 다 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도 꼼꼼히 읽으면서 풀었어요. 한 15분, 한 20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여러분 더 걸리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맞지? 왜 그러면 확실한 힌트보단 이 조금의 힌트를 여러 개를 주면서 그거를 찾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했어요. 자, 이처럼 어려울 때 우리의 통치자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알잖아요. 우리 로마의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제국을 사분할했던 인물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 연도를 찾아보시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3에서 4세기 초에 있었던 황제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의 행정개혁을 교훈 삼았대.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밑줄 친 우리나라는 3에서 4세기 이후에 등장한 나라겠죠. 4세기 이후에 등장한 나라겠죠. 왜? 그 시기에 있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행정개혁의 교훈을 삼았다니까. 일단 그거 찾아야 돼요. 4세기 이후에 있는 국가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먼저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가 어디예요? 지금의 튀르키예 땅 아닙니까? 고기 지역. 예, 군대와 그 가족을 배치해 생활하게 했고. 그리고 스트라테고스라는 관직을 두어 군사와 행정을 담당케 했대요. 이 구역은 배치하다라는 뜻의 테마로 붙여 아나톨리아 테마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가져와서 어느 지역을 다스렸답니까? 아나톨리아 지역. 일단은 아나톨리아 지역 통치했고, 그리고 또 어이없이 여기가 힌트였어요. 이후에 국경지대인 남이탈리아. 리아와 네아폴리스. 네아폴리스는 뭐 모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방위여야 행정을 담당하는 롬바르드 테마 등도 설치되었대요. 비록 훗날 로마 교황이 프랑크족 왕을 앞세워 우리 황제를 모욕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지만 테마 제도는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힌트 다 나왔어요. 이거 뭐죠? 4세기 이후에 등장했으며 그들의 영토는 아나톨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남이탈리아 지역까지 갔었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비잔티움이에요.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도 이번에 약점 공략에서 교과서에 있는 지도들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사실 이번 모평 문제는 그 지도 문제가 너무 중요했어. 그 지도 문제를 지도로 물어보지 않고 말로 물어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시 있는 마지막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도 좀 지도 좀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 천천히 하나씩 같이 좀 봐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눈여겨서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꼭 봐주세요. 아나톨리아 지역, 지금의 그 튀르키예가 있는 그 지역과 남이탈리아 지역까지 차지했고 4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그 나라는 바로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자, 티마르제를 시행하였던 것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선생님 저는 1번에서 틀렸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어디에 꽂혔으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꽂혔으면. 아나톨리아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아나톨리아를 지금까지 물어볼 때는 오스만의 뭐 발응지였다 이런 걸로 많이 물어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오스만이 있기 전에 그럼 그 아나톨리아 지역은 누구 거였었는데?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 거였었어요. 그건 헷갈렸으면 안 되지. 그건 찾아갈 수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성 소피아 성당은 건립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의 6세기 누구?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최대 업적이 바로 성 소피아 성당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뜨리 기억나세요? 옥타비아누스 세계, 악티움 해전 승리, 프린케스 자처, 아우구스투스 호칭 부여받았죠. 그리고 4세기 콘스탄티누스 세계 뭐 했었죠? 밀라노 칙령,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도 세계. 이 세 명이 각각의 업적이 세계라고 했었잖아요. 유스티니아누스는 6세기에 옛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 회복. 그것이 이거잖아요. 아나톨리아족과 남이탈리아족까지 차지했던.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 건립,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요거 세 개잖아요. 정답 맞지? 생소해 보이지만 설명 듣고 나면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했던 것은 아테네가 중심이 되었던 그리스 연합군.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했다라고 하는데 비잔티움 제국은 인더스강 유역까지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베르댕 조약과 메르생 조약으로 분열되었던 것은 프랑크 왕국이 되겠죠. 10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거 보면 선생님 진짜 이번에 지문이 좀 전체적으로 까다롭긴 했었네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까다롭긴 한 거 인정. 그렇지만 못 풀 문제는 없었어. 우리가 배웠던 거. 선생님 저는 좀 아주 그래도 문제 못 찾아갔어요 라고 한 친구는 아직 기본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 남은 기간 안에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본기 부족하시면 다시 수능 개념 처음부터 들으세요. 수능 특강 다시 들으시고요. 또 주요 문제들 또 이런 것들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이런 거 가셔야 돼요. 11번 문제도 그랬어요. 보세요. 밑줄치는 일단 글을 찾아야 되는데 글씨도 작고 거기에다가 그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천천히 곱씹어 보면 힌트는 초반에도 있었어.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신성한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한 그가 국가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권자에 올랐대요. 왕가의 혈통도 아니라는 거 보니까 일단은 왕의 후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종교적 권한을 교황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국가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권자에 올랐대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왕족 출신이 아닌데 최고의 권한이 있었던 개인 인물인 것 같아요. 좀 더 가볼게요. 성체성사에 쓰이는 술까지 금지하고 술을 금지했다. 극장을 금지했다. 사람들의 오락을 금지시켰다. 도박을 금지시키고 성탄절까지 그 행사도 없앴던 바로 그 인물. 좀 더 가볼까요? 참된 신자들을 핍박하고 있대요. 그는 수년 전 군대를 동원하여 선왕께 왕이 있었군요. 그 앞에 있었던 왕께 반기를 들었고 심지어 의회 패거리들과 함께 선왕을 시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래요. 의회가 지켜온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회개한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돌이켜보면 선왕께서는 그 패거리들의 불손함을 미리 아시고 오랫동안 부르지 않으셨던 것인데 재정 문제로 잠시 소집하셨다가 그 화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선왕께서 부당하게 처형당했다. 왕이 처형당했다. 그러면 왕을 처형시켰던 그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로멜 크로멜이네. 크로멜 찾으면 나머지 다 들어가죠. 여기 앞에 누가 있었죠? 제불, 차리,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렇게 되죠. 가운데 크로멜 있고요. 크로멜이 이 찰스 1세 죽이고 나서 뭐 합니까? 공화정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자리에 올라요? 호국경의 자리에 올라서 술은 물론이고 극장, 모든 공연 문화 이런 거 전부 다 금지시켜 버리잖아요. 성탈전까지 없앴다고요. 자,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었다. 그리고 종신 임기에 바로 호국경까지 올랐었던 바로 그 인물. 맞죠? 그동안은 사실 크로멜 물어보면 그냥 좀 쉽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초반에 상당히 조금 약간 꼬아서 낸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찾았으면 나머지 문제는 쉬워요. 항해법 제정가 있다. 정답 1번이지 뭐. 철혈 정책을 추진하였다. 누굽니까? 비스마르크. 공환위원회를 주도하였다. 피를 부르는 사나이 로베스피에르.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였다. 알렉산드르 2세. 국민투표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나폴레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바로 갑니다. 밑줄 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중국사 문제 상대적으로 좀 쉬웠는데 그래도 그것도 그냥 완전 그냥 떠먹여주진 않았어요. 우리가 찾아는 먹었어야 돼. 오랑캐가 황제께 바쳤다는 지도를 본 적이 있나? 한밤중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북극성이 하늘의 중심이 있듯이 우리 왕조도 당연히 땅의 중심에 있어야 하네. 그런데 그 지도는 우리 왕조를 가운데 배치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서쪽에 치우치고 북쪽에 가깝게 그려놓았다는 건 제목에도 혼일 대신 만국이라는 말을 썼대요. 지도 중에 여러분 아는 중국과 관련된 지도 뭐 있어요? 고려 만국전도 누구? 바로 마테오 리치가 주었었던 고려 만국전도 있지 않습니까? 명나라 말기에 있었던 그 마테오 리치가 있었던 바로 어떤 나라? 명나라에 대한 설명이군요.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갈게요. 반고가 한서를 편찬하였다. 한서, 한나라. 왕수인이 양명학을 제정하였다. 양명학은 명나라 때 유행했었죠? 맞습니다. 정답 2번. 이븐 바투타가 여행기를 남겼던 것은 몽골 제국, 즉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증국번이 양무운동을 주도했다. 뭐 양무운동은 운동 자체로 나오지만 이건 왕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당연히 청나라죠. 장택단이 청명상하도를 완성하였다. 청명상하도는 송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2번의 정답은 여기 왕수인이 왕양명을 제창하였다. 양명학을 제창하였다. 2번이었습니다. 13번 가볼게요. 13번 보시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요게 아마 지문 중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13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가에서 사회민주주의 노동당 내 다수파라는 이름의 분파가 주도한 봉기는 의회제도를 무시하는 독재 권력을 낳았대요. 그들은 대외전쟁을 중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무리한 내정개혁 정책 탓에 약 반세기 전 파리 꼬민을 연상시키는 내전으로 가를 몰고 가버렸대요. 결국 그들은 코르시카의 보나파르트와 같은 군부 지도자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대한 설명입니까? 선생님 저 한 분이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힌트를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일단 파리 꼬민이 언제 있었죠? 나폴레옹 3세를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를 하고 막 망명하고 이렇게 되자 그 파리 민중들이 이 봉기에서 일종의 자치정부를 만들었던 게 파리 꼬민 아닙니까? 이 파리 꼬민은요 1871년에 있었어요. 그로부터 약 반세기가 흘렀대요. 그러니까 반세기 전에 파리 꼬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1870년에서 한 반세기 흘러보면 1910년대 말에서 한 20년 전후 약이니까 1910년대 말에서 20년대 초 요 정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가의 사회민주주의 노동당 내의 다수파라는 이름의 분파. 이들이 누구예요? 볼셰비키지. 볼셰비키들이 주도한 봉기는, 즉 볼셰비키들의 봉기는 언제 있었죠?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두 차례가 있죠? 3월 혁명, 11월 혁명. 뭐 그걸 2월 혁명, 10월 혁명으로 뭐 표현하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1917년 11월 혁명을 일으켰던 이들이 볼셰비키들이잖아요.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네. 그러면 이 11월 혁명에 썼던 내지는 10월 혁명에 썼던 이 볼셰비키들이 주도했던 이 혁명의 결과 대외 전쟁이 중단되었나요? 그랬잖아요. 저 독일과 전쟁에서 빠지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맺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디예요? 러시아지. 러시아를 찾으면 나머지는 쉬워. 이 선지들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러시아를 찾아가는 건 우리 여러 개의 배웠었던 내용들을 역시 조합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반공협정에 가담하였다라고 하는데 반공협정은 뭐죠? 삼국 반공협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들 어디죠?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았던 것은 영국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수립했던 것은 독일. 파쇼다에서 영국과 충돌했던 것은 프랑스. 신경제정책 NEP를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이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신경제정책이 1921년에 실시하거든요. 그리고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게 줄여서 소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14번 보시면 14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였어요. 뭐가 그랬냐? 일단 막부랍니다. 막부 나왔네. 가 막부 시기에 있었던 걸로 찾으라니까. 막부는 일본에 3개가 있었죠? 유성화는 가, 무가 뛰어난 애야.
요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입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12세기에 시작됐고요. 무로마치 막부는 14세기에, 에도 막부는 17세기에 시작됐습니다. 각각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여기서. 자,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자료는 가 막부를 두고 동아시아 두 나라 사이에 오갔던 국서의 일부래요. 도이는 섬나라 오랑캐를 뜻한답니다. 보겠습니다. 경 또한 도이가 지임이 친히 보낸 사신을 내쫓고 응답조차 하지 않았음을 잘 알 것이다. 그들은 남송과 남송 사이의 내통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막부가 어느 막부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남송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힌트는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남송은 시기적으로 몇에서 몇 세기죠? 12에서 13세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12에서 13세기니까 여기 안에 시기적으로 들어갈 거는 13세기 말에 몽골한테 멸망하는 게, 원나라한테 멸망하는 게 남송이잖아요. 그러니까 12세기 전에는 그냥 송으로 불렸죠. 그 송은 북송이었고, 그래서 이 금나라한테 쫓겨 내려와서 정강의 변으로 쫓겨 내려와서 카이펑 빼앗기고 남쪽에 내려와서 만들었던 게 남송이잖아요. 그럼 남송이라는 표현은 12, 13세기니까 여기서의 막부는 정해졌네. 이거네 뭐. 가마쿠라 막부. 예, 맞아요. 12에서 14세기까지, 12세기 말에서 14세기 초까지 있었던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그거 찾았으면 그냥 가는 거야. 장원을 관리하는 무사,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정답 1번. 쉽게 가.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에요. 대지마를 건설하는 농민, 대지마는 에도 막부 때 만들었던 인공섬이죠. 거기서 어느 나라랑, 그 에도 막부는 서양에 딱 한 나라랑 교류했다고 그랬죠. 어딥니까? 서양에? 예, 덜란드, 네덜란드입니다. 그들로부터 왔던 학문이 난각구, 난학이라고 했었고요. 견수사에 동행하는 유학생. 여러분, 견수사는 수나라에 보냈던 사절단이거든요. 수나라가 언제 있었어요? 6세기 말에서 7세기 있었던 게 수나라잖아요. 그러면 이건 보낼래야 보낼 수 없었지 뭐. 달가 계시는 645년입니다. 7세기예요. 할 수 없었고. 감한무역. 미음. 작년에 참 많이 나왔었죠. 무로마치 막부는 14에서 보통 16세기 정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겠죠. 무로마치 막부니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5번 가볼게요. 15번 보시면, 참 올해 문제는 뭐 이렇게 글씨를 작게 해주셨어. 문제 푸실 때 좀 힘드셨죠? 좀 작아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견수금관유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목척은 나무로 만든 자래요. 흉노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변경에 건설된 견수금관에서 발견되었답니다. 여기에서 이 자가 발견되었대요. 근데 흉노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변경에 건설된, 흉노 침입에 대비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진나라, 한나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흉노 침입하면 만리장성과 좀 관련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가보겠습니다. 길이를 측량하는 중국 전통의 단위인 1척의 길이에 이 목척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23.2cm랍니다. 9개의 먹줄을 통해 10개의 촌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어 당시 촌이라는 단위는 10분의 1척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인물 치세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척의 길이가 전국적으로 같았던 적이 없었는데 이 인물 정책 덕에 견수금관과 같은 변경에서도 중국의 다른 지역과 똑같은 척의 길이, 우리 이거 뭐예요? 화폐 통일, 도량형 통일, 이걸 도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량형 통일시켰던 인물 누굽니까? 바로 진나라의 시황제. 이 인물은 진시황제입니다. 군국제를 시행하였다 한 고조, 한나라 세운 사람이죠. 군국제. 군국제는 뭐죠? 봉건제와 군현제를 같이 섞어서 했던 제도입니다. 오수전을 주도하였다 한무제. 동돌궐을 복속시켰다 당태종.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진시황제죠. 정답 4번. 구품 중정제를 폐지하였다.
수나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넘어갑니다. 16번 보시면 가군주래요. 가볼게요. 역사 시나리오라고 나와, 역사극 시나리오라고 나와 있고 군주와 바다랍니다. 네 사람이 부두에 서서 가를 추모하며 대화하고 있대요. 흑해 진출의 꿈을 가지고 적국의 이교도들을 단죄하신 날이 기억나는구려. 그때 동강에 항구를 건설하셨지. 태평양에도 관심이 크셨소. 그 강성했던 청과 동등한 지위로 국경선 획정 조약, 이거 뭡니까? 네르친스크 조약 했던 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21년간이나 패하를 모신 몸이요. 스웨덴 공략하고 이 발트해를 진출해서 상트페르테르 건설했던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제 군주 누굽니까? 표트르 대제죠. 표트르 대제 찾으면 됩니다. 네덜란드를 지배했다? 러시아는 네덜란드를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무적 함대를 격파했던 것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고요. 낭트 칙령을 방표했던 것은 1598년도에 프랑스의 앙리 4세입니다. 낭트 칙령이 뭐죠? 프랑스 내에서의 칼뱅파, 바로 신교도들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던 건 맞지만 이건 표트르 대제가 아니라 예카테리나 2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것도 해당 안 되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너무 쉬웠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17번 갑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이 장면은 가 당시 독일 점령지 서쪽 끝에서 전면 공세를 개시한 영국 군대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래요. 이 작전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봤더니 그때는 유럽에서 독일군의 패전이 이미 유력했습니다. 무리하게 동부전선으로 확장했다가 여기서 무리하게 동부로 전선을 확장했다. 이건 누구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소련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확장했다가 1년여 전 그 전선에서 결정적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전투일까요? 이거 무슨 전투예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말하는 거예요. 이 작전의 의미를 찾자면 독일은 동서 양 방향에서 협공하는 구도를 만들므로써 가의 종시기를 앞당겼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요 대략 지금 이 말하는 시기가요. 1944년. 보통 전투로 따지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웠는 게 만약에 이게 이 대화를 한 예를 들어 1년여 전에 이 전선에서 결정적 패배 이걸 밑줄 긋고 이거 이후에 있었던 사건 이렇게 이제 찾으라고 했으면 연도를 디테일하게 되니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2차 세계대전 전체를 묻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진행된 전투입니다. 국제연맹이 출범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였었던 1920년이고요. 만주 사변이 발발했던 것은 1931년, 대서양 헌장이 발표되었던 것은 1941년이니까 이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게 1914년,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에 발발하게 되었던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었죠. 이탈리아가 협상국 측에 가담하였다. 여기 나오는 거 협상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1915년에 원래는 이탈리아는 동맹국 측에 있다가 바로 전쟁 시작한 지 1년 만에 바로 갈아타요. 1915년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묻는 문제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좀 난이도를 더 올리려고 했었으면 이런 데 물 긋고 막 이게 1943년이냐 2년이냐 뭐 3년이냐 4년이냐 뭐 이런 거 물어봤었으면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였지만 여기서는 뭐 그렇게 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17번의 정답은 저희 대서양 헌장 발표 1941년이거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8번 가볼게요. 연표 문제였는데 뭐 연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수능 때 또 갑자기 또 연표 문제가 하나 완전히 튀는 그런 문제 형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대비는 잘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가볼게요.
밑줄 친 봉쇄가 일어난 시기를 아래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미국은 우리의 해상을 봉쇄했대요.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강화 노력이 리우 위반 조약이라며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핵 전쟁의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억지로 부리고 있대요. 후르쇼프 서기장이 최근 지원해준 시설과 무기 덕에 우리의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피그스만 사건 이후 미국이 재차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국제연합 헌장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어떤 국가도 공해상에서 다른 국가로 가는 배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봉쇄 왜 일어나게 되었었죠? 1962년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죠. 미국의 그 제일 밑에 있는 데가 플로리다 반도인데요. 플로리다 반도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바로 쿠바라는 나라입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참 껄끄럽게도 사회주의 그 국가였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때 이 사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였었던 소련이 당시에 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몰래 건설하다가 미국이 이걸 알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1962년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라고 하죠. 뭐 이때 그 기간은 정말로 전 세계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뭐 이러한 아주 엄청난 불안감이 고조됐지만 둘 다 양보합니다. 그래서 소련도 쿠바 쪽에서 빼기로 하고요. 미국도 그때 이 투르키예 일대에서 당시에 터키라고 불리던 터키에서 만들고 있었던 그런 여러 군사시설들을 철수하기로 양보하면서 평화적으로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연표 문제였으니까요.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거 언제죠? 1947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1949년. 베를린 장벽 설치 1961년. 베트남 전쟁 종전 1975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90년에 독일이 통일합니다. 1990년에. 그리고 소련 해체는 1991년. 솔직히 여기 나오는 선지들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수능이 한 2달여 정도 남았는데 모르셨다면 이건 좀 반성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사실은 뭐 연표 문제 중에서는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자체도 그래요. 워낙에 왜 그랬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연표 문제로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 3번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가볼게요. 문제의 19번입니다. 왜 제가 문제 19번이라고 그러냐? 요거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요.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또 하나 선지를 보통은 기역 니은 아니면 기역 디귿 니은 디귿 그다음에 리을 니은 리을 니은 리을 아니면 디귿 리을 이렇게 두 개씩만 이렇게 놓던지 아니면 하나씩만 놓던지 이렇게 하는 게 세계사의 지금까지 누리였거든요. 근데 완전히 빼놨어요. 기역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기역니은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선지의 개수를 이 정답의 개수를 섞어버려서 저는 이 문제 보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 세계사도 이제 이렇게 내는구나 라는 거 되게 충격적이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요 내용적으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좀 반갑긴 했어요. 왜 그러냐? 앙카라 전투 이거 제가 수업할 때 여러 번 강조했었거든. 앙카라 전투는 누구랑 붙었던 것이다? 오스만 제국과 티무르 제국이 붙었던 전투다. 여기에서 티무르가 이기고 오스만이 져서 한때 오스만이 완전히 끝날 뻔했었다. 그러다가 그 이후 다시 좀 회복하고 나서 오스만이 완전히 가장 이슬람의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보겠습니다. 앙카라 전투인데 나의 수도 사마르칸트에서 출병한 이거 최근에 기출문제랑 거의 똑같은 패턴이었잖아요. 그럼 맞아. 이거 나는 어디예요? 티무르고. 그럼 티무르랑 붙었던 가는 누구예요? 오스만인데 나머지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일단 앙카라 전투 자체가 오스만과 티무르 붙었다는 거 알면 가나가 쉽게 나왔었는데 그거 말고 봤더니 여기 모하치 전투. 모하치 전투는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 어디 헝가리까지 영토 확장했던 거 아시죠? 빈을 포위 공격하기도 했었고 누구 때? 술레이만 1세의 대표적인 업적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헝가리에 승리했고요. 이를 계기로 영토를 확장했다.
헝가리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한 술탄의 기병을 섬멸하기도 했었다라고 하고, 이런 전투 자체가 여러분 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 앙카라 전투 자체는 뭐 교과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앙카라 전투야 또 나올 수 있겠고, 뭐 사마르칸트, 티모르, 사마르칸트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나머지 전투들, 이런 전투가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오스만, 가는 오스만, 나는 티무르는 알게 되었습니다. 볼게요. 왜 제가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었다고 그러냐?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트리폴리. 이제 여러분이 수능 전까지 보셔야 될 것은요. 선생님, 저 트리폴리 몰라서 이 문제 틀렸어. 이런 학생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오스만 보여드렸던 지도 중에 트리폴리가 있습니다. 이게 리비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트리폴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가 어디예요? 오스만이죠. 오스만은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 오스만은 한때 이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전부 다 장악했었나요?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근데 이 트리폴리 때문에 조금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저희 학교에도 고3 학생들 또 올해 졸업한 제자들이 와갖고 한번 보여주는데, 이 단어 때문에 이 문제를 뭐 놓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자, 이선지, 자, 가입니다. 그러니까 오스만이죠. 오스만은 무하마드 알리를 이집트 총독으로 삼았나요?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선생님, 그런데 그럼 언제 이집트는 그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돼요? 바로 그 이후 오스만이 이 이집트 일대를 무하마드 알리에게 맡겨요. 나 그때 그리스 독립운동할 때 너무 좀 괴롭고 힘들었는데 네가 좀 도와줘서 고마웠어 하고 좀 맡기는데, 이때 그 틈에 누가 들어와요? 영국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영국이 이집트 일대를 이제 식민 지배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네. 자, 팀으로 요건 쉬웠던 것이죠. 뭐 최근에 수능 문제도 거의 똑같이 나왔었고,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던 것이 티무르죠.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영, 니은, 디귿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그쵸?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우리 대표단은 단결을 위해서 왔지 다투러 오지 않았습니다. 전후 아시아, 아프리카 양 대륙에 생겨난 많은 독립국가들은 크게 두 부류의 정치체제를 채택했습니다. 한 부류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이고, 다른 부류는 민족주의자가 이끄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결코 아시아 23개국, 아프리카 9개국 대표가 가에 모인 뜻을 깨트릴 수 없을 것입니다 라 말하고 있어요. 29개국의 아시아, 아프리카 대표국이 모였던 거 어디예요? 반둥이죠.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모였다. 이걸 아시아, 아프리카 대표회의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뭐 평화 10원칙 나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정답은 쉬웠어요. 정답은 1번. 네루와 티토 등이 주도에서 나왔던 것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평화 5원칙과 관련되고요. 브레튼 우주 체제를 성립시켰던 것은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주에서 만나서 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 했던 것이죠.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U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유럽연합은 1945년 10월에 이미 창설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반둥회의는 언제죠? 1955년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같이 수문제 이번에 9월 모평 풀어봤습니다. 제가 지문이 참 생각보다 난해했고, 좀 힌트가 예전처럼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아서 힘들었다, 이렇게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못 풀 문제는 없었어요. 충분히 제 강의 필기 노트만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고, 제가 이번에 보여드렸던 약점 공략이나 우리 그 교과서제도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강의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만 조금만 익숙했었으면, 지도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지도를 물어보는, 트리폴리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사탐의 시대, 그 중에서도 세계사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저와 같이 힘을 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도 이제는 파이널 강의도 요 9월 모평 형식으로 맞춰서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거대로 갈 거니까 그거대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은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그 확신, 자기 확신이 필요해요. 자기 맞추. 분명히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수능 대박 맞으실 겁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신 것들 후회되지 않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좋은 생각하시고 수능 시험장에서도 당당하게 시험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9월 모평이 상대적으로 좀 지문 난이도가 좀 있긴 했었지만 못 풀 문제는 없었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것이 앞으로 2달 뒤쯤 있을 여러분의 수능 시험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는 긍정의 힘이 여러분의 남아있는 2달을 더 가져가실 겁니다. 뭐 다른 과목 어떠셨든지 간에 너무 마음쓰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왜 안 됐는지를 철저하게 한번 분석해 가시면서 앞으로 더 남아있는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 이제 2달 남았는데 집중하면 충분히 완사인과 함께 수능 대박 맞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힘 가지시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수능 해설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